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전공 송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교상담 제5장 자문과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문과 조정은 대표적인 간접 서비스에 해당하며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와 관심이 덜 집중된 조력 과정입니다. 자문의 과정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문을 단순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으로 생각하거나 상담과 유사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은 조언이나 상담과는 다릅니다. 자문의 개념적 특징과 모델을 고찰하고 자문 과정과 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의 문제와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과 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문의 정의, 대상, 문제, 형태 등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문의 접근 모형을 정신건강과 행동지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자문의 단계별 과정과 자문의 전문적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4.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의 실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조정과 의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문은 간접적인 학생 서비스 한 형태로서 상담교사가 학부모, 다른 교사, 행정가, 교육복지사, 방문교사, 지역사회 정신건강요원 등과 협력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학습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교사는 자문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교직원이 다른 사람, 특히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과 좀 더 효과적으로 교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기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체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과 마찬가지로 자문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문의 이론적 모형과 학자에 따라 자문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상담교사는 자문가로서 매우 상이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카플라는 정신건강 모형에서 자문이란 두 사람, 즉 전문가로서의 자문가와 현재의 문제에 관한 자문가의 조력을 이야기하는 의료인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베런과 동료들은 행동주의 모형에서 자문이란 자문가와 의료인 간의 간접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조직적인 정의는 자문의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최근의 데어트는 자문이란 어떤 내담자 체계에 관계하거나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인간 봉사 전문가가 의료인과 내담자 체계를 돕기 위해서 특수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자문가, 의료인, 내담자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문의 세 가지 공통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자문은 자문가, 의료인, 내담자 체계의 3자 관계이다. 둘째, 모든 자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자문의 구체적인 목표는 의료인이 내담자를 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내담자의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제시된 그림은 이 자문의 3자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을 교육하며 교사 학부모 회의를 이끌고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조력하는 다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자주 이용하는 자문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사이언스는 상담교사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자문 서비스입니다. 상담교사는 흔히 학생, 학부모, 교사들 필요한 정보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육, 진로, 개인 및 사회적 목표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학교 시설과 다양한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중학생은 또래 관계와 의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고등학생은 자신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하고 특별한 방과 후 서비스,
계절학기 보충 학습 프로그램, 장학금 및 다른 재정적 지원 등 이유로 상당교육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제공 자문은 보통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사회 및 학교 자원, 진로 및 교육 기회,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둘째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상당고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자문 서비스 한 형태로 대집단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 교육적 자문 관계는 상당교사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교실 수업과 유사하지만 학생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수업과는 다릅니다. 상당교사가 교육받은 학생들은 이러한 참여 결과에 내적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주요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어서 덜 억제적이고 좀 더 촉진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적 자문 서비스는 대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생활지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 워크숍 등으로 구조화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서비스입니다. 학교 체제는 종종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기하는 위협적 상황과 위험한 사건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합니다. 학생들은 때때로 교칙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학부모 교육과정에 불만족을 표출하며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학부모와 가정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 모든 갈등이 개방적으로 다뤄지지 않거나 모든 입장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상당교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며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일치된 목표를 선택하는 데서 자문과정 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조력합니다. 이러한 자문관계에서 상당교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고 갈등과 관련된 모든 입장을 지지해주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협상하려고 시도합니다. 상당교사가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해결 서비스에는 교사, 학부모 모임을 촉진하는 것, 교장 또는 다른 행정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팀 접근 방식을 통해 학교 학생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문 서비스로 상당교사는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유익한 광범위 활동을 계획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활동은 학교가 모든 학생의 발달에 집중하여 그들의 복지와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요인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 발달을 바라보고 이전의 능력은 효과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학교의 질을 보장합니다. 학교에서 계획하고 이행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상당교사는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학교 구성원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하도록 보장해 적절한 서비스 활동을 자문합니다. 이러한 자문 서비스는 생활지도 교육과정으로 시작하며 상당교사는 개별 학생을 위한 의식적이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창출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 주간, 진로 체험 행사, 미니올림픽 등과 같은 특별 행사 또는 활동을 계획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문 형태는 자문 대상, 자문 목적, 자문과 의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베이커와 컬러는 상당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자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조정적 자문을 추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처방적 자문은 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직접 제안하거나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중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 해결 자문은 의뢰인의 시간, 관심 또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가가 직접 내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도적 자문은 자문가가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고 연구한 후 예상되는 의뢰인들과 능동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 협동적 자문은 자문가들이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협동적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고안하며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상원의 공지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째, 중재적 자문은 2명 이상의 의뢰인 간에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루거나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자문가가 일종의 촉진자서 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조정적 자문은 중재적 자문과 유사하지만 의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상방이 서로 합의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두 가지 자문의 형태는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조정적 자문에서는 갈등 상황에 있는 두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자인 상당교사 결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고 상당교사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해 줍니다. 과제 작성 시에 다음과 같은 퀴즈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기 바랍니다. 1. 자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하시오. 2. 자문과 상담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자문의 내용과 주의 형태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문의 조건 모형은 정신건강 모형, 행동주의 모형, 아들러 모형, 조직개발 모형 등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모형은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형은 정신건강 모형과 행동주의 모형입니다. 정신건강 모형은 카플란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오늘까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자문 모형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문이란 서로 다른 전문직 또는 집단에 속하는 두 전문가들 사이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조력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자문 과정은 개인 또는 집단과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에 의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과정 모형은 정신건강 전문들의 자문 과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상담자들의 학교 장면에서 자문활동을 활용하기에도 적합한 모형입니다. 특히 자문과 의료인의 관계가 협조적이고 비이계적이라는 점, 주로 짧은 면담이 여러 번 이루어진다는 점, 자문가는 의료인의 사적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 자문의 궁극 목표는 의료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 등은 학교 장면에 적용 가능한 특징들인 것입니다. 정신건강 모형에서 자문관은 의료인이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자문관은 의료인의 치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분석하고 내담자에 대한 의료인의 반응을 점검합니다. 이 모형은 의료인을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최우선적으로 의료인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역점을 두며 다음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교사는 정신건강 모형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나 수업 장면에서 당면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경험을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모형에서는 자문의 형태를 내담자 중심 사례자문, 의료인 중심 사례자문, 프로그램 중심 행정자문, 의료인 중심 행정자문으로 구분합니다.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에서는 의료인이 문제를 갖고 있거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내담자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자문관은 의료인이 내담자를 조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입을 설계합니다. 반면 의료인 중심 사례 자문에서는 사례를 다루는 의료인, 즉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학생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물고 교사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의료인 교사는 어떤 특수한 내담자 사례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는 의료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내담자를 다룰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행동주의 모형은 내담자 행동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 자문가가 의료인에게 제안하거나 가르치는 행동관리 기법을 활용해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형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 행동은 학습되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교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술하고 그 행동의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파악하며 개입 전의 기초선을 측정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등 학생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행동주의는 간접적 접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신과학 모형과 유사하지만 자문가가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자문가는 의료인이 따라 해야 할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의료인에게 필요한 기법과 접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문가로서 상담교사는 전문가 역할의 정도가 너무 진한 의료인인 교사의 고유형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흔히 교사들이 자문을 의뢰하는 전형적인 문제는 교실 관리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모형에서 자문가의 역할은 주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지만 또한 경청, 이해, 협의, 분석, 제안,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의료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모형에서는 자문 과정을 문제 확인 및 정의, 문제 분석 및 사정, 계획 실행 및 개입, 평가 및 조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문제 확인 및 정의 단계에서는 자문가는 의료인과 협의해서 세부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1차적인 목표는 문제고 내담자의 실제 행동과 의료인이 촉진하고 싶은 행동과는 불일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문제가 복잡하면 과장하거나 혼란스럽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1차적 기능은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 분석의 사정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의 모든 관련 변수를 검토합니다. 의료인의 1차적인 책임은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행동 계획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문으로서 상담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활용하면 문제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했는가? 학생은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어떤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가? 문제 행동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은 무엇인가? 문제 발생 시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학생을 잘 아는 교사나 동료 등에게 얻을 만한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가? 행동평가 또는 심리경사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셋째는 문제 분석이 끝나면 자문가와 의료인은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계획에는 반드시 명확한 세부 목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전략, 각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문으로서 상담교사는 의료인에게 정적, 부적 강화, 처벌, 조형, 수반성 계약, 시연, 여타 행동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 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기법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 또는 단지 시간이 부족한 교사는 그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문과 의료인이 만나서 자문 과정과 행동 계획 모두를 평가합니다. 평가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세부 목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설정된 계획이 실제로 세부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교사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자문 과정은 다양한 모델과 유형에 따라 그 초점과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문 모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자문의 주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준비입니다. 자문의 첫 단계는 조직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상담교사는 학교나 학교 건물 안으로 별 어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외부 자문가의 경우 자문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특정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자문을 시작하기 전 자문가는 자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신의 입장과 성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의료인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자문관계 형성입니다. 자문과 의료인의 초기 만남이 시작되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자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교사는 변화에 대한 의료인의 준비 상태를 탐색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며 의료인에게 자문의 목적, 비밀자, 한계 등을 제시하고 자문은 기간, 이용 가능 시간, 자문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자문 과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자문이 성공하려면 의료인의 준비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요구평가입니다.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평가는 준비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문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석 단계에서 현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 내담자, 환경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평가 영역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질문 내용은 교재 156쪽과 1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요구평가 단계에서 의뢰인, 내담자, 환경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의뢰인의 호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여 현재 문제를 개념화합니다. 문제의 개념화는 의뢰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보다는 그가 제시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문 과정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이후의 자문 과정과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상담교사는 문제의 빈도, 지속기간, 강도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유지하는 선행사건과 그 결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목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목표 달성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과 예상되는 상황적 변수도 미리 파악하면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입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문가가 어느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문가로서 상담교사는 의료인이 여러가지 대안을 개발하고 그 대안을 검토하여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이미 갖고 있으나 활용하지 못했던 자원을 스스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행계획의 안전성과 개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계획의 안전성은 개입 전략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더라도 실효성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정도를 말하며 개입의 수용 가능성이란
의뢰인이 개입에 대하여 수용할 만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는 개입 전략에 대한 자문과 설명, 의뢰인의 경력과 직무 관련 자기 효능감, 문화적 가치 및 학생 문제의 유형과 심각성, 해결 전략에 대한 지식, 전략 실행에 필요한 시간, 개입 전략 유형과 그 효과성에 대한 기존 자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개입 전략의 선택 시 일반적으로 행동 감소나 재집 전략보다는 긍정 행동 지원 전략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사용했던 기법을 수정하는 것처럼 가장 간단하고 무리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현재의 조직 구조와 일상에 잘 맞도록 관리해야 하며 시간이 적게 들고 의뢰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개입 전략의 실행 단계입니다. 자문과 의뢰인의 양자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와는 달리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환경에서 의뢰인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과 의뢰인은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개입 전략은 의뢰인의 발달 수준과 시간 및 비용, 예상되는 저항이나 변화의 정도, 자문과 의뢰인의 개인적 역량 및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입 전략은 대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의뢰인의 문제 해결 기술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개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문가로서 상담교사는 잠재적인 광험을 찾고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과 일정을 정하며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해 놓은 개요 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개입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맞춰 개입 전략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평가입니다. 자문에 대한 평가는 개입 전략의 실행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전략 실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문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입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성평가는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개입이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면 상담교사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초기 자문 단계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단순 또는 중다 기초전 설교 같은 단일 대상 연구 방법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누적평가는 자문을 종료한 이후 이루어지며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인터뷰, 설문지, 토론,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문이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자문가로서 상담교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은 종결 단계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자문 효과가 확인되고 자문가로서 상담교사가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아지면 상담교사 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여 자문을 종결합니다. 자문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자문 과정이 시작될 때 논의되어야 합니다. 자문 관계의 종결은 의뢰인이 개입 전략을 독자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가로서 상담교사는 자문의 종결을 갑작스럽게 진행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만남의 간격을 늘리거나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추수 지도를 하면서 의뢰인의 독립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교사는 자문 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피드백과 자문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문 관계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때로 자문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즉각적 개입을 요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자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에서 자문을 수행하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전략입니다. 상담 목표에 도달에 중요한 상담 전략은 대부분 자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문 전략으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문 관계에서 사용되는 효과적인 경청, 촉진, 명료화, 지지 등의 의사소통 기술은 여러 면에서 상담 관계에 발견되는 기본 기술과 유사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기술은 사람들에게 목적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전략을 실행하도록 조력하는데 상담자와 자문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상담 기술은 모든 형태의 자문 방식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본 전략입니다. 특히 학교 상담 특성상 상담교사는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교수들의 핵심 역량은 폭넓은 지식,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문제 해결 및 기관 자문 기술, 개념 또는 새로운 정보의 해석과 설명, 자문 과정에 필요한 상호작용 기법과 협력적 자문의 전문성 제공, 자문 관계에 필요한 핵심 조건 형성과 전문가의 합당한 윤리적 행동 유지, 자문관계의 목적,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간관계 기술 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여타의 상담 기술은 자문 방식에 따라 그 적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주장, 집단 상담, 위기 상담, 전략은 문제 해결 자문 방식에만 적용될 수 있고, 합리적 사고 개발은 문제 해결 자문과 정책 자문에는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 형태의 자문에서 유용한 유능성 증진, 자기관리, 비언어적 기술은 중재적 자문에서만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문에서 어떤 상담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문서를 제공하는 개별 전문가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기술입니다. 자문은 일종의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문 기술은 문제 해결의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합니다. 그 단계는 이관이 지시한 3단계 조력목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확인 및 명료 단계, 현실적인 목표 설정 단계, 목표 성취를 위한 수행 전략을 구상하고 이행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가 자녀의 성공적 학교 생활을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교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자문 방식은 협동적 자문인 것입니다. 이관이 지시한 첫 번째 단계에 상담교사는 기본적인 면접 기술을 사용하여 학부모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관련된 정서를 확인하며 이용 가능한 자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문제 상황 또는 기회를 확인하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상담교사는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부모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사전 작업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 상담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채택 가능한 전략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슈미트는 상담교사가 수행하는 문제 해결 자문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다양한 인적 관점에 적용될 수 있는 4단계 자문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모형은 도입, 탐색, 실행, 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다른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처리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동의를 공식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주요 목적은 라포 형성, 관심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기술은 경청과 주의, 느낌에 대한 반응, 명료화, 요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탐색 단계의 주요 목표는 문제 정의하고 대안 가능성을 탐색하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문관은 질문 구조와 역할 탐색, 자료 해석, 교육 또는 정보 제공 등을 브레인스토밍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행 단계는 전략을 선택하고 책임을 활동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문 기술은 중재 또는 협상, 직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 계획하기 등입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를 평가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추수조사를 하며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자문 기술은 관찰하고 기록하기, 평가하기, 요약하기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로 자문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문 기술을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촉진적 기술을 사용해 능숙할 것, 기술 사용 빈도를 적절히 조절할 것, 자문 기술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문 관계에서 유념할 사항으로는 상담교사가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내담자조는 자문 결과에 대한 직업적 윤리적 책임은 없지만 의뢰인과 내담자의 관계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교사의 업무 효과를 높이는 역할에 충실할 뿐 그를 지도,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자문 관계는 기본적으로 치료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과제지에 다음 퀴즈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 모형에 기초하여 자문의 정의와 형태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2. 행동주의 모형에 기초하여 자문의 정의와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3. 자문의 8단계 과정을 중심으로 각 단계의 특징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4. 자문의 기법과 자문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학교장 면에서 상담교사에게 주로 자문을 요청하는 의료인은 교사와 학부모입니다. 자문으로서 상담교사는 자문 과정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심각한 저항 혹은 장애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장애 원인과 대처형을 알아봅니다. 먼저 교사 대상 자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교사와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자문은 학교 조직 및 제도와 관련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지지를 제공하거나 그 문제 해결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집단 자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으로서 상담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교사에게 도움과 제안을 제공하며 의뢰인인 교사는 상담자의 제안에 대해 수용, 수정, 거부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결정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 자문은 장학이나 멘토링보다 훨씬 더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시간과 학교장의 지원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 자문은 교사의 시간적, 상황적 제약 및 상담 훈련 정도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교사 대상 자문에 대한 어떤 장애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장애들은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자문과 15분 자문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데 유용합니다. 과업지향 집단의 작업에 기초해서 딩크마이어 칼슨은 교사를 위한 자문 집단, 즉 C그룹을 개발하였습니다. C는 자문가 혹은 집단 지도자의 기능을 나타내며 협력, 자문, 명료화, 의사소통, 응집성, 관심, 부딪히기, 보살피기, 기밀성, 전념,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C집단을 시작하기 위한 5단계 과정을 제안하였습니다. 1단계는 관심이 비슷하거나 사례 중심인 경우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자발적인 교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이 집단에서 대다수 교원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교사를 선발합니다. 이 집단에서 얻은 호의적인 보고는 다른 교원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면담을 통해 이 집단을 5, 6명의 집단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연령, 경험 수준, 교수법이 서로 다른 일찍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면담 기간 중에 집단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단에게 C집단 경험이 목적, 근거 및 이점을 기술하는 서면자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승인과 지원을 받아서 6, 8주에 걸쳐 매주 1시간씩 집단 회의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C집단은 또한 학교에서 벗어나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수련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교사의 자문은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부모에 대한 자문은 주로 교육적인 관심과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학교 노력을 환영할 것입니다. 아동 성장과 발달에는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에 대한 자문은 특히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부모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부모는 자연히 부모 역할과 인간 발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르와 딩크마이어는 학부모 상담 목표를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학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셋째, 자녀 운영 방법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피드백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자녀 양육 문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과 흔히 발견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집단의 격려와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입니다. 학부모가 자녀 문제를 자문을 요청해 올 때 상담교사는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의 통제 소재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 쟁점은 가족 중에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는가 하는 간단한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창시자인 미누친과 동료는 역기능적인 실행 하위 체계를 추적하면 아동들이 드러내는 많은 문제 행동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실행 하위 체계란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원을 관리할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에게 정당하게 소속된 권위는 체제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아동들이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힘과 통제를 받게 되면 그들은 종종 학교에서 권위에 반응하는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대상 자문에서 두 번째 쟁점은 경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경계란 부모를 자녀와 분리시키는 물리적 및 심리적 요인을 말합니다. 미누친과 피시맨은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호한 경계는 뒤엉킨 관계를 초래해야 합니다. 모호한 경계의 신호는 가정원의 인생이 지나치게 참견하기, 말 없이도 서로 죽이 잘 맞는 것, 사생활 부장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호한 경계가 문제일 때 자문으로서 상담교사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담교사는 자녀가 건강한 발달을 지속하려면 부모가 자신과 자녀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반면 경직된 경계는 가족원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유리된 관계를 초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로 인생에 대한 참견의 부재입니다. 유리된 부모와 협력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고 학교에 와달라고 요청하면 많은 일정이 겹쳐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리된 학부모가 마침내 상담교사를 만나고 나면 상담교사는 자신이 그 바쁘고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 행태가 반드시 자녀를 학대 또는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자녀에게 심리적 및 정서적 다가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입의 열쇠는 문제의 원천이 학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리된 학부모들은 상담교사에게 문제의 원천이 학교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불참은 적절한 감정에 대한 방어일 수 있으며 유리된 학부모를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밑에 깔려있는 부적절한 감정 주변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문가는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공략해야 합니다. 보에는 가족원 사이의 분화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치료에 삼각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는 삼각관계에서 미분화된 두 사람이 서로 불안을 마주할 때는 제3자에게 매달려서 자신의 불안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삼각관계는 대개 부모들의 갈등관계에서 자녀가 엮이게 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삼각관계에서는 아동에게 분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시 증상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픽스는 어떤 가족에게 삼각관계의 단계를 설정하는 8가지 상황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자연적 또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 가족과 사회의 조직 간의 갈등, 가족 전환, 가족위기의 혼란, 부부 갈등, 자녀 훈육에 대한 부모 불일치, 부모 별거 혹은 이혼 후에 가족이 인정할 만한 능력 부재, 개별적인 가족원의 미해결 과제가 그것입니다. 자문으로서 상담교사는 그 자신이 삼각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삼각관계는 하나의 유의미한 목적, 즉 체제의 두 집단원 간의 긴장을 줄이는 일에 봉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문 가능에 내재된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는 상담교사를 쉽게 삼각관계에 빠뜨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상담교사는 객관성은 물론 진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문 과정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부모 저항은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캠벨은 학교 기반 컨설팅에 대한 학부모 저항의 8가지 원천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원천은 자발성, 학교와 부정적 연합,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 폭로에 대한 두려움, 철학적 차이, 사회문제 쟁점, 부정, 비실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트마 동료들은 학부모 저항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가 잠재적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교사는 학부모와 접촉을 불필요하게 무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는 잘못이 없다고 믿거나 학교에서 공정하게 대하기만 하면 학생들이 매우 잘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면 도와주려는 노력에 대한 학부모의 시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과거 자신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학교를 지옥 같은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학교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자문가서 상담교사는 학부모가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때로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때에 따라 상담교사는 자신의 본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저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캄퍼스는 저항의 종류와 원인을 resistance, 저항이라는 단어의 첫 숫자를 이용하여 거절, 지나친 기대, 기술 부족, 이미 해봤어, 체제 지원 부족, 위협, 불안, 강화 부재, 자신감 부족, 누군가에 떠넘기기 등 10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저항을 이해하는 것과 저항을 다루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캄퍼스는 저항을 극복하는 핵심 단어인 facilitate를 이용하여 저항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촉진하기, 의뢰인의 계획 수립 돕기, 자문가의 격려와 생각 전달하기, 대인관계 고려하기, 상대편 입장에서 살펴보기, 탐문하기, 가르치기, 노력 인정하기, 견해차이 허용하기, 협력적인 노력 평가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역시 과제의 다음 퀴즈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자문과 시범 자문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의 목표와 해결할 쟁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부모 저항의 원인과 대처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조정과 의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교사는 많은 직접적인 학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에 이익이 되는 많은 활동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역할과 마찬가지로 조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매우 어려운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 일종의 리더십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조정 활동에 있어서 상담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래 학습 조력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각종 학생들의 학업 모임을 이끈다거나 그 밖의 유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자로서 상담교사 역할은 매우 다양하지만 조정자 역할은 탁월한 관계, 촉진적 기술, 조직관리, 리더십 기술을 요구합니다. 학생과 학교에 대한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상담교사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며 조정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교사는 학교가 적절하고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고 최적의 본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학생의 발달을 위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 자료 수집과 공유입니다. 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의 기존 지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적절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하는 능력이 학습 양식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존하게 마련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이력을 통해 학교는 교사들이 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상담교사는 검사와 측정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가 참여했던 자료 수집의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은 검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많은 학교는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고 그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합니다. 상담교사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영역 집단 검사를 실시를 조직하고 계획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책임은 학생 평가로 알려져 학교 상담은 본질적인 기능을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상담교사는 표준화된 검사, 요구조사 질문지, 행동평가 척도, 관찰 및 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향상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조정합니다. 또한 상담교사와 다른 학생 서비스 전문가들은 학생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요인은 학교 분위기, 교실 환경, 가정 환경과 가족 기능, 사회적 또래 집단을 포함하게 됩니다. 둘째는 의뢰와 추수 활동입니다. 때로 사회적, 심리적, 재정적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의 향상에 지장이 초래되며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도움 없이 이러한 장애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담교육 교사는 학생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절한 서비스를 탐색합니다. 의뢰란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상담교사는 이런 의뢰를 조정하고 외부 기관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과 가족의 사례를 추적하기 위해 학교 직원 중에서 필연적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조정자로서의 상담교사는 의뢰와 추수 활동을 통해 학부모를 도와서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연결고리를 봉사하여 그들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조정은 마지막으로 학교 행사의 계획, 조직, 실행,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정은 발달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 행사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학교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일부이거나 학생들의 특별한 발달적 요구를 다루기에 계획되는 특별한 활동인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학교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책임을 공유하는 교사나 다른 교직원과 함께 이러한 행사를 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담교사는 적절한 때 청소년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특성 교육 프로그램, 고용료 훈련 프로그램 등 학교 지역사회의 다른 전문적 자원의 학생과 학부모를 의뢰합니다. 의뢰는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의뢰는 상담교사의 의뢰와 상담교사에 대한 의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학교 상담이 영위하는 환경을 훼손하는 것, 상담교사는 의뢰 과정을 통해 내담자를 돕습니다. 이때 의료 방향은 상담교사에게서 다른 전문가로 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상담교사에 의한 의뢰인 것입니다. 장차 의뢰받을 사람은 학교 상담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서비스 목표와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여부를 결정할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교사가 의뢰 과정에서 직면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는 내담자를 너무 일찍 의뢰한 것, 너무 오랫동안 붙잡는 것입니다. 조기 의뢰는 상담교사가 과정한 상담 부담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기심에서 비롯되거나 상담교사의 무능력 또는 자기 능력의 부적절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은 상담교사가 내담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지나친 책임감에서 비롯되거나 내담자가 상담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되기를 거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단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전문가에 의뢰한다거나 반대로 상담교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을 무리하게 상담하는 것 모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는 의뢰가 단지 어음교환수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기술도 아니고 응급상황에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것이 실패의 인정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조력을 제공하는 현명한 결정을 대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교사는 전문적인 도움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대안에 관한 식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교사의 의뢰는 상담과 자문에 대한 이간의 3단계 조력 모형과 같은 체계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다른 의료기관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상담에서 먼저 자신과 의료기관에 대해 알아야 하며 자신의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서 의료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담교사는 문제의 객관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들의 학교 밖에서 특별한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담교사는 공감, 직면, 정보경우, 즉시성 등과 같은 감화, 기품을 사용하여 그들이 의뢰 제안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본적인 의료 목표가 되고 성공적인 의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세 번째 기본적인 실행 전략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의료기관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번호 검색, 전문가 조직의 모임 참석, 동료와 협의, 장례 서비스 제공자 면담, 광고 평가 등 의료기관을 알아내고 평가하기 위한 설문 기술과 시간 및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된 인식을 지닌 상당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과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교사에 대한 의뢰입니다. 학교의 전문가들과 학생의 복지에 관심 있는 학교 밖 개인들은 자신의 학생이나 자녀를 돕기 위해 상담교사를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 과정은 장차 의뢰받을 사람이 상담교사 역량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자신이 받은 의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때 모든 관계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학교의 다른 전문가가 학부모에게 의뢰를 받는 것은 전문가로서 만족과 동시에 좌절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다른 전문가와 학부모가 자신의 서비스를 알고 인정해 줄 때 만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대치가 현실적이며 비현실적이며 위탁이 부적절할 때는 좌절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상담교사는 의뢰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는 대개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내담자인가? 두 번째는 적절한 의뢰 절차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적법한 의뢰란 무엇인가? 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1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상담교사가 의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 학부모는 상담교사가 의뢰하는 것에 냉담하고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담교사는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체계의 구성 요소는 지역사회 학교 상담 목표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기본적인 제안은 대부분 학교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1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재 퀴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조정의 의미와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상담교사가 일부 기관에 상담 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의뢰할 때 부딪히는 두 가지 주의 쟁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상담교사가 의뢰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조직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